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질타를 있죠. 제발 좀 조용히 좀 하고 얘기 좀 들으시라고. 근데 탄핵 얘기가 나오고 여당 의원들은 좀 고성이 좀 나왔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간 탄핵 얘기는 장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끔씩 했었어요. 집회나 이런 데. 근데 오늘은 사실 본회의장에서 나왔다는 건 약간 좀 차원이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그 속내가 드러났다. 근데 좀 일찍 드러났다. 그게 왜냐하면 약간 패가 꼬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구속될 위기에 이르자 이제 여태까지 했던 그 국회에서의 방탄 방식 갖고는 되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 단식 방탄을 꺼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의 이런 시점에서 뭔가 이 효과를 부과해서 확 끌어올리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탄핵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의 속내를 빨리 드러내가지고 이제 드디어 급기야는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탄핵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저는 그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그거는 역풍으로 돌아갈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 탄핵 얘기를 꺼내긴 하는데 이게 탄핵이 가능합니까? 우린 탄핵의 기억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상이 이제 계속 남아있고 왜 성공을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방식을 계속 써요. 그게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요. 국민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눈치 안 봅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요. 사실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는요. 그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 초임에 그러니까 초반에 그 이런 얘기를 지도부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탄핵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국민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종종 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정치화이드가 좀 취재를 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가 많다고 다수의 힘을 힘자랑하는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또 행정권을 장악하게 했다고 해서 힘자랑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쪽 진영도 견고하게 뭉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대강의 그 대치가 더욱더 심화되고 전국을 푸는 게 아니라 전국을 더 뒤엉켜 놓고 국민들한테 타격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장외에서도 탄핵 얘기, 이번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가운데서 이제 총리 앞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술렁술렁하고 국회의장이 이제 말리는 모습까지 나타냈는데 사실은 탄핵이란 말이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분명히 저걸 꺼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일종의 이제 내부 결집용 정치적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다들 전문가분들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발의는 가능해도 이게 이제 탄핵 소추 요건이 안 되고 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도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일방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비판의 맥락에서 저런 정치적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게 전례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을 텐데 전례가 있었고 그건 우리 헌정사의 굉장한 불행이었단 말이죠. 한 번은 완전히 끝까지 간 거고 한 번은 중간에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치가 진영화돼서 예.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이 됐던 게 두 번에 이르는 그런 이제 이 탄핵의 경험이기도 하다고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뭐 국회에서 저런 모습이나 여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예. 정말 정치가 실종돼도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냐. 전부 자기 편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부터 지금 이 상황에서 실형보다 이념이다. 국무위원들한테 나가서 싸워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통령 처음 봤어요. 이게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얘기고 지금 야당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부 자기 편만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 어떤 생산적인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예. 대한민국 그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의 신호를 알리고 있고 예. 인생은 갈수록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여야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내년 총선 앞두고서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면 더 정치 복원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하느냐 이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가서 총선에서 뭔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남겨주셨는데 홍석준 의원. 네.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분들 아까 보석이 나왔지만 당연히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험악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여야 관계가 더 꼬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내놓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서른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이 참 고참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이야기를 끊으면 당연히 국민의힘 쪽이나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 반발하리라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아마도 알겠죠. 그거 결국은 당연히. 예. 이제 경선을 앞둔 오. 결국은 어떤 당내의 어떤 뭐 강경 어떤 개딸을 비롯한 어떤 지지 세력을 예. 좀 세를 좀 얻기 위해서 예. 하는 일종의 뭐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 쇼가 아닌가 그렇게 서른 생각합니다. 의원은 사실은 그동안 이른바 개딸, 그러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층,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인데 그런 개딸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던 분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더 노리고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 그 당원들 중에서 투표할 수 있는 예. 당원들 중에서 개딸의 비율이 얼마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77.3% 그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됐고 예.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더 입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 지지층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은 어떤 절대 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경선 시기가 가면 갈수록 예. 이 부분에 그 신경을 현역 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게 참 헌정이 중단되는 국가적인 어떤 불행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사실은 어떤 탄핵 불행이고. 자체가 있다면 위기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국정에. 일단 헌재 가기 전에도 일단은 심판이 이제 의결이 되면은 이제 그 대통령 권한이 이제 정지되기 때문에 예.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그 불행을 받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자막도 있었습니다. 탄핵의 어떤 추억에 달콤함에 빠져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음 총선에서 부담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의 해석대로라면은 앞으로 저런 강한 발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주장은 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가까워들수록 공천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할 거라고요.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얘기 좀 탄핵 얘기 나와서 첫 주제를 좀 전해드렸고요. 뭐 국회의장의 저 한탄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무슨 반상회 얘기까지 꺼냈는데 뭐 그 상황이었습니다. 김만배 씨인데요. 키워드가 김만배의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인데 이게 왜 여기 등장을 했죠? 김만배의 광야가요. 자, 지금 김만배 2021년 9월에 했다는 그 인터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뒤탈이 크게 난 거죠, 지금. 당시에 이 인터뷰 내용 그리고 대선 직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보도가 된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해를 넘긴 2022년 2월입니다. 대선 토론이 한참 벌어지던 때죠. 그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후보들 사이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됐습니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당시 대장동 건 갖고 뭐 그랬죠. 그쪽이 몸통, 이쪽이 몸통. 서로 그런 싸우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지금 이 내용이요. 앞에 내용부터, 이 내용 말고요. 앞에 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2021년 9월입니다. 이게 이른바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가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인터뷰가 이루어졌지만 당시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저축은행 대출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른바 조우영 씨, 브로커로 알려져 있죠? 이 수사를 무마시켜줬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거를 김만배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인터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요, 그 밑에 내용 보시죠. 인터뷰가 있은 뒤 조금 시간이 지나서 10월입니다. 요거는요, 최근에,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최근에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대질심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것이다.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 당신들은. 그러면 이게 인터뷰 내용을 한 뒤에 그와 관련돼서 형이 지금 광야로 이거 사안을 끌고 가는 거야. 모르는 척하고 있어 다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죠. 이거는 9월에 있는 건데요. 최근에 역시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조우영 씨. 지금 이게 검찰 조사를 당시 받았고 당시에 뭐 윤석열 검사가 뭐 커피를 타주면서 뭐 괜찮다, 무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지금 김만배 씨가. 근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조우영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요 의혹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리고 대선 후에 사실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까 걱정 마라. 대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선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9월 말이죠. 그리고 10월께 나옵니다. 10월께는요. 대장동 관련자들한테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것이다. 모른 척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 국민의힘에서도 한마디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테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해라 하면서 이미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해놓고 선거 투표일 3일 전에야 기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강탈해 갔습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반민주주의적인 범죄입니다.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고요. 그 부분을 잘 밝혀서 가부 여부를 잘 검찰이 판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도 가정을 얘기했죠. 이 어떤 이 허위 공작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그러면 큰 문제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인사들이 말을 좀 아끼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끝까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위기로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요. 일단 뭐 김만배 씨가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 다 차치하고요. 인터뷰에 응해서 본인의 어떤 얘기를 꺼내놨던 김만배 씨 그리고 그 인터뷰를 했던 신학님 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언론노조 위원장. 근데 둘 사이에 돈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책값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1억 6,500만 원. 그리고 뭐 부가세니까 나오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 근데 이게 김만배와 신학님 예. 그리고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까지 껴 있는데 예. 이 세 분을 포함한 대장동 일당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자, 일단 현재까지는 김만배 씨로부터 신학님 씨가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 받은 것은 예. 이미 뉴스타파에서도 오늘 인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사실관계를 예. 확인을 한 그러니까 그거는 좀 명확한 사실이 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님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책값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명목으로 받았던 예. 돈거래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저기 그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예. 했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수사를 그렇죠. 통해서 밝혀져야 약간 될, 신중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신학님 그리고 김만배 사이에 어떤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예. 이것부터 먼저 좀 풀게 되면 예. 금전거래가 어떻게 됐고 이것이 과연 누구의 배후에 의해 가지고 사주에 예. 의해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돈이 건네진 시점이 사실 인터뷰 시점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난 뒤 6개월 뒤에 이제 말하자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그러니까 것이죠. 보도는 그렇지만 돈이 건네진 그렇습니다. 시점이 인터뷰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터뷰와 돈 거래는 무슨 관계냐라고 지금 뭔가 의혹의 눈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예.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김만배 씨가 이제 그동안 이제 50억 클럽이라든지 예. 여기저기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친누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까지 산 예. 것도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그 돈을 좀 뿌리고 댕긴 뭐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원유철 전 국민의힘 대표라든지 또 조훈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예, 예. 이분들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돼가지고 말하자면 급여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원유철 국민의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분이 구속이 되고 난 뒤에 다른 정치자금법 예, 예. 위반으로 구속되고 난 뒤에 그 부인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급여를 받아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을 좀 많이 뿌리고 댕겼던 김만배 씨의 스타일로 볼 때 예.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 친분 관계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이 이 인터뷰의 예.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열쇠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녹취록 내용은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될 예, 겁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단은 부산저축은행이 본점이 제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부산 덕천동에 있는데 예. 대장동 일당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불법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고서 대장동 사업의 초기 사업 자금으로 쓴 것까지도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이때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대검찰청에서 예. 수사와 기소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2015년도에 한참 지나서 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가 수원지검에서 구속이 되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밝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때문에 제지역구를 포함해가지고 부산에 3만 8천 예. 명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기왕에 이거 나온 김에 예.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도 다시 철저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일단 금전적으로 돈이 오간 부분은 좀 석연치 않고 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아, 박영수 전 특검 참 많은 곳에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정말요. 여기 또 나왔는데 일단 상황이 좀 이렇게 됐고요. 다음 화면은 오늘 대통령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입장을 좀 냈거든요. 관계자 입장입니다. 들어보고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 그리고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낙선. 이렇게 아주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입장 설명하는 동안 제가 전재수 의원님은 아까 어떤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다른 패널 세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앞서서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광야 등장하는 거. 그 내용 좀 보세요. 여기 보면 10월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것이다. 모른 척하고 있어. 여기서 광야는 뭔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는 뭘 말하는 건지 패널 세 분께 그 의미를 짐작해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정미경 전 최고위원, 광야가 뭘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숨길 수 있는 곳. 예. 뭐라고 일단 쓰신 걸 설명해 주세요. 쓰신 거. 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예. 지금.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 있는 곳. 네. 아. 그다음에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곳.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허위로 예. 내가 지금 이제 공작해서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하니까 너는 그냥 대충 시간 끌으면서 그냥 어리버리 얼렁뚱땅 이렇게 그냥 대답하고 넘어가라. 라고 지금 지시하는 거잖아요. 일당들에게. 예, 일당들에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대엽 사건과 그다음에 김경수 드루킹 예. 사건과 그다음에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생태탕. 생태탕이 일단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생태탕도 실패했죠.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지.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또 물타기하고 무슨 뭐 특검하자고 또 그럴 거예요. 민주당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그 상식적인 검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배후 세력, 우리가 예. 알고 싶은 거는 이게 김만배 혼자 했을 거냐 이거예요. 뒤에 배후 세력이 없냐고요. 혹시 누군가? 아니 우리는 다 그냥 알고 있지만 예. 그거를 증거를 들이대서 원래 수사가 나와야지 처벌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솔직히, 게 뭐가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김대엽이 혼자 했을까? 아니죠. 뒤에 뭔가 배후 세력이 있겠죠. 예. 근데 그걸 밝혀내지 못한 거죠. 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다음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인정합니까 지금? 인정 안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경수 혼자 했을까?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밝혀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김만배는 사실 걸친 게 되게 많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금의 대표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고 지금 권순일 씨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드러나게 되면 김만배는 반드시 뒤에 무슨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번에만큼은 명명백백하게 그 배후 세력을 다 들춰내서 예. 다시는 이런 공작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선전선동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광야를 어떤 의미로 읽으셨는지요? 쓰신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조우영 씨의 진술이거든요. 예. 때문에 저게 100%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우영 씨가 저렇게 진술한 맥락 속에서 광야라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광야는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잖아요. 워낙 이제 그 넓은 그런 공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을 오리무중 속으로 몰고 나가겠다라는 이제 김만배 씨의 의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과연 이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가 나눴던 그 대화와 인터뷰가 실제 조작인지 더 나아가서 공작인지 어떤 배우가 있는지 이렇게 단정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도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수사 중이고 신학림 씨가 아직 피의자로 소환도 안 돼 있어요. 조만간 소환이 될 거고 그리고 김만배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거를 마치 단정해서 몸통을 뒤바꾸기 위한 그런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저는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오늘 국회 답변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의 저런 입장 발표도 그렇고 지금 검찰을 향해서 모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치 공작 사건으로 만들어 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공작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기용식 이거는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요. 아마 내용에 여러 가지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신앙님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뭔가 발부를 해준 거니까. 예, 발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본인이 피해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대통령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대통령이 뭐 한다고 지금 이걸 가이드라인을 무슨 검사들에게 뭐 주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수사는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민정수석실도 없애면서 검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있으면 문제 아닙니까? 수사 내용을 그리고 누가 법무부 그걸 장관이 보고받아요?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있어도 문제죠. 본인이 지금 피해자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고받고 어떤지 그런 거는 모르는 내용이 네. 좀 나와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이신 아니 거죠? 많이 아신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지내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냥 검사총장이 아니고 일개 검사했는데도 그냥 보면은 다 본능적으로 다 느낌으로 아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저게 그렇죠. 무슨 그림이구나 이걸 그건 아신다 다 이렇게 아는 이해하겠습니다. 겁니다, 그냥. 자 이번에 홍석준 의원님께서 써놓고 그냥 한참 기다리셨어요 지금. 자 홍석준 의원님 저 써신 걸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혼돈이라고 이제 썼는데 사실 광야에서 가장 그 인상이 참 깊은 게 그 모세가 그 이제 유대인을 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사실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가는 길을 방향을 잘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뭐 성경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 광야라는 게 사실 산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과거 나침반이 없을 때는 방향 감각을 사실은 잘못 들어가면 헤맨다. 헤매기가 굉장히 좀 쉬운 거죠. 지금 이제 2021년 9월 초부터 대장동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점에 이제 김만배가 신앙님 불러서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관련된 지인들에게 이제 광야로 몰고 간다. 즉 이제 이런 어떤 대장동의 이런 어떤 방향이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물타기 내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도 좀 이렇게 좀 책임이 돌아가게끔 한다.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제 조우영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한 거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그 대선을 조작하고 이런 중대 범죄를 지금 김만배 혼자 할 수 있겠는가? 그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저는 김만배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여기서 나오는 게 만약에 저게 허위 사실이 확정이 된다면 수혜자가 있는데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3월 6일 날 녹취 전에도 사실은 이 녹취 내용하고 유사한 말들을 벌써 하기 시작을 했고. 토론에서도 질문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십 명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고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뭐 그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12월 달 이미 문재인 그 검찰은 조우영과 그리고 이제 남욱의 대지를 통해서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또한 그 뉴스타파 보도 전후해서 MBC라든지 많은 어떤 또 방송국에서도 그걸 따라 그냥 아무 사실 없이 그냥 보도를 한 거 이런 것도 역시 이번 기회에 올바로 바로 잡아야 될 어떤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도 이게 좀 한참 된 건데요. 대선 전이에요. 뉴스타파 보도, 이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벌써 대선 때 얘기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이과장은 불법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에게
네가 조우영이냐고 물으며 같은 수사팀 박모 검사는 친절하게 커피 한 잔 타주고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대장동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준 몸통이 결국 윤석열 후보였다는 사실이 만찬화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변명은 이미 거짓으로 입증됐으니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김만배는 대선 끝나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라는 대범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2년 대선의 김대엽 병풍 조작 시즌2를 방불케 하는 희대의 선거 범죄일 것입니다. 가짜뉴스 최대 수혜자가 될 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사흘 그리고 이틀 마지막 날 전날까지도 민주당에서는 거세게 공세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계속 공세했죠.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상황이 뒤집힌 상황이 됐잖아요. 거짓이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예. 민주당은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나 아직은 없어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걸 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림 씨가 민주당과 특별하게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우영 씨는 그보다 더 이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 나머지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저희들이 좀 내용을 보고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랄까 확인된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침묵하는 거는 약간 좀 당혹스러워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당혹스럽고 뭐 당황스럽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나 그렇습니다.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취재 들어가고 또 신학림 씨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검찰 발의든 또는 언론의 취재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이 좀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쫓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명확한 사실과 의혹이 좀 섞여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로 얘기하면은 2021년 9월에 인터뷰가 있었고요. 지금 이게 허위 인터뷰 아니냐 이렇게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한 뒤 며칠 지나서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에게 거액을 보냅니다. 책값 명목으로. 그게 1억 6,5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9월 말 10월 그 사이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광이야. 뭐가 끝나면 뭐 다 지나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 당시에 검찰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잠재력이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까 전직 얘기잖아요. 근데 좀 낯설다 이런 표현일까요?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이런 전직은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후에 했던 어떤 얘기들이 있거든요. 좀 과거 영상인데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마을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오는 우리 그 당원 동지 또 지지자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많이들 도와주실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소개된 이 영상만 보면 뭐 정치권에서 딱히 뭐라고 얘기할 바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퇴임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글을 올립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퇴임 후 오늘 오전까지 480여일이 지났거든요. 근데요, 글 숫자가 좀 많습니다. 뭐 SNS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총 합치면 269건이에요. 그럼 대략 따져도 이틀에 한 번꼴로는 반드시 뭔가를 올렸다. 물론 이 다수 중에는 본인의 어떤 평산마을 생활 또는 책 속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요, 어떤 정치 현안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최근에 홍범도 장군 이슈와 관련해서 사실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 현 정부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제 나왔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요 반응이 나오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요 이슈와 관련해서 흉상 이전 문제잖아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라, 명확히 나서서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아니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저 글 자체에 벌써 불쾌감이 좀 묻어나거든요.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여야 현역 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 잊히고 싶다고 말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최소한 다른 걸 다 떠나서 최소한만 봐도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잊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는가. 왜냐하면 올린 글 내용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든 관심을 받고 싶고 뉴스의 중심에 서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해안을 제시해주고 또 갈등을 좀 조정하면서 좀 통합적인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끊임없이 특정 정파적 어떤 입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SNS에 이제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 또 평산 어떤 그 책방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지지자들에게 좀 영향력을 좀 미치면서 또 뭐 풍산계 반환이라든지 끊임없이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책을 또 소개한다면서 그 경제 전문가에게 뭐 경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든지 6.25는 또 뭐 미중 대리전이었다든지 어떤 특정 어떤 편향이 너무 치우친 그런 어떤 말씀을 지나치게 좀 많이 하고 있다. 심지어는 좀 왜곡되고 좀 거짓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2022년에 4월 18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만남이 약속돼 있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또 뭐 대통령 선거 나가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 통합적인 역할, 어른의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전재수 의원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사실 이 전재수 의원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리고 어떤 생각에 대해서 잘 읽고 계시는 분으로 통하잖아요, 정치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캐릭터로 보자면 뭐 전국 현안이랄까 또는 사회적으로 논쟁되고 있는 주제에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고 싶어하는 성격 자체가 아니죠. 아닌데.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최근에는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어떤 주장이 좀 나왔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임 대통령을 끊임없이 불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문재인 정부에서 다 결정한 거 윤석열 정부가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거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허위 사실이거든요. 2021년도 4월 18일자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계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사실관계를 왜곡을 시키니까 전임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고 잼버리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경제가 나쁜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예. 최근에 이제 국회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 긴축 재정을 하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을 설치해놔서 이 바로잡는 거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안마다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으면 예. 그게 인정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전임 대통령을 불러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한 입장 표명이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냐면 세상 천지에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예. 그 어떤 정부도 보수 정권이 배출한 대통령이든 또는 아니든 간에 이렇게 사사건건 집권 2년 차에 무슨 예. 일만 생기면 전 정부 탓하고 전임 대통령 탓하고 야당 탓하고 언론 탓하고 이런 정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임기 하루 전까지도 전 정부 탓하다가 임기를 끝낼 것 같다라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발 좀 이제는 남 탓 그만하고요. 예. 정말 경제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1개월째 수출이 줄고 있고 31개월 만에 우리 수출 총액이 200억 달러 이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제발 좀 경제 민생에 집중하시고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이념 전쟁, 역사 전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오롯이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잘하겠다. 이래야 뭔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은 나서지 않을 수 없어 나서는 거다. 이 취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첫 번째요. 그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 퇴임 전이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다 아시죠? 대통령이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이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예. 대통령 개입이 있다 없다 이거 밝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생각하면 나 괴롭히지 마라. 나 수사하지 마라. 나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였을 것 같아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걸 그걸로 해석을 하시는 왜냐하면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고 지금 나서는 거요. 이거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거가 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대통령도요. 대놓고 그 친북 좌파를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원봉이요. 6.25 남침의 주역입니다. 예. 김일성으로부터 상장도 받았어요. 침범한 거예요.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그 김원봉 씨를 국군의 뿌리라고 띄웠습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또 그 어떤 대통령도 육군사관학교의 교과목에 손대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손을 댑니다. 예를 들어서 6.25 남침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6.25 남침, 6.25 전쟁사의 그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버려요. 필수 과목에서 빼버려요. 그다음에 무슨 광복군 이런 걸 집어넣어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육사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놨어요.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가뜨린 것을 적어도 원상 복구는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원상 복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가 한 거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좋아요. 계속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원상 복구하는 건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시고 판단해 주실 거라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재수 의원님께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일일이 다 반박을 드릴 수는 없고. 뭐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제가 이게 극우 유튜브에서는 들을 만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듣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조롱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시고 발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뭐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거요. 저희가 제작진이 좀 사실관계 따져보고요. 나온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사안,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이 모습과 관련해서 아주 상반된 시각을 드러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대통령님이 좀 더 자유로워지셨구나. 그런 부담이나 혹은 고려 혹은 고민 이런 것들로부터 훨씬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뭐 전임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지? 혹은 본인들의 옹졸함을 보여줘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과연 뭐지?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그 전직 대통령이 더군다나 본인 입으로 뭐 잊혀지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분이 네. 지금 이렇게 모든 건마다 사사건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전혀 잊혀지고 싶지 않은 분 같습니다.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많이 다르죠? 시각이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은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보신다고 가정을 하시면 결국에요. 내년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결국에는 윤석열 대 문재인, 윤석열 현 대통령 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결, 극한의 진영 갈등 이렇게 가는 겁니까? 결국엔 또? 그렇게 총선이 치러지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분위기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여당이나 현 정부가 원하는 구도죠.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를 치르자. 근데 그건 이미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은 거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현 정부의 내년이면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혹은 심판의 의미가 저는 강조되는 통상적이면 중간 평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타당하다고 보고 예. 뭐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이제 이 정치 현장으로 이 정부나 여당이 의도적으로 소환할 수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저는 현안에는 그렇게 반응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 근데 문 대통령이 아까 이제 그 전재수 의원도 성정을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의 성과나 지난 정부 했던 일에 대한 부당한 폄훼다. 내지는 흔적 지우기다.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발언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근데 그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지금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 정권이나 이 여당이 보이고 있는 그런 의도에 굳이 저는 뭐 같이 반응을 말려들어 줄 필요는 없다. 약간 좀 휘말린다라고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요. 전 정권과 전직 대통령은 이미 임기가 끝나고 역사의 평가를 받은 분들입니다. 때문에 현 대통령이 평가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현 정치권이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저렇게 입장을 많이 내게 하면 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자꾸 뭐가 비껴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들리네요. 아무튼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좀 보기 어려운 모습. 그래서 정치권에서 좀 잘 보고 있어요. 이게 과연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 걸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며칠째 계속 논란이 돼서 결국은 오늘 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리는 조형물이에요. 근데 이 조형물을 만든 작가가 최근에 성추행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 인정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겁니다, 지금. 자, 먼저 요 내용과 관련된 모습들이 있어요. 어제 오늘의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보라색 하늘 넘치 위안부 역사 지우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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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증언했던 증언록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이 벽을 제공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이목상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철거가 됐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내용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자료를 보면은 문제 그 이목상 작가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 이목상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네, 그 이름을 지워달라는 게 조성유의 입장이라고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그러니까 이 안 됐다고 작품은 하네요. 놔두고 이름만 지우라고요? 네, 이름을 지워달라는 취지라고 무리스럽지 전달했다고 않을까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의 시민 여러분들이 철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 정미경 전 최고위원. 사실 요 사안 당사자인 이목상 작가가 성추행 혐의를 시인을 하고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뭐 나왔고요. 그리고 진행 중이지만 조용까지. 그리고 이게 또 가뜩이나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추모하는 조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진 건데 이 시민단체 여성단체분들은 왜 반대를 할까요? 이 철거를 반대했지만 결국 철거가 됐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드러나는 국면이라니까요. 사실은 위안부 단체면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성범죄 피해자 편이 아니라는 걸 지금 드러낸 거죠. 그 철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공원 있잖아요. 이 기억의 터. 예. 이게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은 또 어떻게 했죠? 또 성범죄자인 거죠. 박원순 시장도. 이미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 피해자에게 민주당이 나서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성범죄 피해자 편이 아닌 걸 드러낸 거죠. 민주당도 스스로.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하지만 예. 결국 그 속의 본질이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윤미향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그러지만 예. 결과적으로 조총련이 하는 행사에 가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그 종북, 친북이라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 이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단체로 위장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요즘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제 머릿속에 듭니다. 요거 전재수 의원님 사실은 이 철거 반대하시는 목소리 뭐 정의원도 포함돼 있고요. 과거에 뭐 여성운동 단체, 시민단체 등등등 이제 포함된 걸로 알려지는데 이분들은 그 이 작가 이목상 작가의 이름만 지워라. 근데 사실은 그 기억의 터라는 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데 그 작품을 주도한 만든 작가가 성추행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본인도 시인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던 작가.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들 글쎄요. 이 반대 목소리 내시는 분 정말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반대 목소리 내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그렇게 반대 목소리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목상 작가의 성추행은 규탄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사죄를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인정을 했고 예. 또 그에 합당한 죄값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 이 공원은 애초에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인데 예. 그게 하필이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작품이라는 거죠.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리던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분들을 기리는 말하자면 이제 여러 조형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하필이면 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든 작품이었을까라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저 조형물의 취지가 결과적으로 작가로 해서 오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죠, 지금. 작가를 좀 지우고 애초에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원이라는 취지는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 이목상이라는 작가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본질이 훼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가의 그 흔적을 지우는 건 아까 말한 이름 정도 지우는 거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름이 명시적으로 있으면 이름은 당연히 지우는 것이겠죠. 이름은 당연히 지우는 것이고 그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또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봐야 되겠지만 저걸 그냥 일방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그럼 저 공간에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애초에 원래 취지에 맞게끔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래 취지니까요. 요거 홍석준 의원님한테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는? 예, 그 우리가 일제 시대 이제 총독부가 광화문 넘어 이제 그 광화문을 딱 막고 있었죠. 딱 막고 그냥. 있었죠. 예, 그 아주. 이제 경복궁 안에. 예. 그러다가 이제 YS가 이제 일제 잔재 지역이라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그 건물을 없앨 때 그 일부에서는 뭐 다시 뭐 고쳐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많았죠. 그 자재를 좀 다시 쓰거나 뭐 이전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YS가 확고하게 이제 일제 잔재 지역이라서 이제 없앴는데 지금 그 총독부 건물을 다시 쓰자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 기억에트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거를 추모 내지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목상 작가의 어떤 성추행 어떤 그런 게 확정된 이상 특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거는 진짜 맞지가 않는 거죠. 사실 다른 작품이었으면 모르지만 이게 하필 또 위안부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작품이라니까 이게 더 논란이 그래서 커졌거든요. 거기에 뭐 이름을 지우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공간에 이목상 작가 작품 대신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걸 그 좀 여론을 더 좀 수렴을 해서 뭐 다른 작품을 하든지 더 공원으로 이제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어느 순간 진실보다는 진영이 먼저 앞서는 그런 어떤 그 세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기 정의연 그 회원님들이 만약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어떤 그런 시장이다. 이래서 오세훈 시장이 소속이 민주당이었다라면 과연 저렇게 강하게 반대할 거냐. 그런 어떤 생각에서 좀 씁쓸한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여튼간 며칠 동안 이 내용이 갈등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반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서울시가 결국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시각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요. 아까 영상에서 오세훈 시장이 등장했는데 요즘에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약간 뭐랄까요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전격적으로 철거하는 것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판단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다음 준비된 영상은 오세훈 시장이 좀 등장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인마을 시시계 변경 인가가 서울시의 적정한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고소하십시오. 누구를요? 누가 됐든. 제가요? 지금 의심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왜 고소를 합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의심해서 질문한 겁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에 최재란 의원님답지 않게 지금 금도를 넘어서고 계십니다. 뭐 약자와 동행하는 것도 강조를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과학 기술 기업이 결국 나라의 성장 미래를 결정한다 하는 건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세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아 저하고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면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 저하고 비슷한 면이 많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한 얘기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님. 일단 발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게 한 측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비슷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저 서울시 의원이 그 질의한 땅이 그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땅 개발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돼서 실시계획 예. 변경 인가를 내줬고 최초 인가는 이게 2003년도인가 과거에 났었습니다. 그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고급 주택가가 들어설 예정이고, 아니 당연히 시의회에서 질의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답변을 하면 되고, 그런 어떤 의혹 제기가 좀 터무니없다. 근거를 갖춰서 질의를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의원이 질의하는데 고소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무슨 한동훈 장관병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요. 여권에. 게다가 대통령이 싸우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들 싸워야 되는 줄 알고 저렇게 무슨 이 말하자면 이 단체장으로서 어쨌든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제가 보기 뒤에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닮았다는 걸 굉장히 과시하고 싶은 정책 관련된 얘기 설명을 주고 가면서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닮은 것 같다. 닮아지고 싶은 것 같아요. 닮아지고 싶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좀 애교로 봐주세요. 갑자기 또 이제 정미경 세훈이 애교로 봐달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뭔가 국회도 그렇고요. 요즘에 약간 살짝 서로 좀 험악해진 분위기가 분명히 느껴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실려 나간다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단식을 하다 실려 나간다는 의미로 지금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한 걸까요? 자, 최근 단식 오늘로 6일차를 맞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잡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그 천막에 야외죠. 천막에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시간에는 본청에 들어가서 있고 다시 나왔다. 이런 거 좀 반복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아니 무슨 단식이 그렇습니까? 약간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이 김웅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신데렐라 이걸 또 비유했군요. 대표님은 신데렐라 12시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 10시까지니까. 그리고 이게 7빛깔 무지개 해가 지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단식하는 게 아니고 왜 자꾸 저렇게 가는가 뭐 이 얘기를 좀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전재수 의원님께 좀 궁금해서 사실은 천막하고 본청의 대표실을 오가는 단식이잖아요 지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대표실은 왜 가는 거냐 거기서 뭐 하냐 뭐 이런 시각까지 사실 있는데 뭐 그건 좀 자치하고요. 사실은 그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국회에 로비가 있습니다. 로텐더 홀이라는 넓은 로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단식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는 다들 공개된 장소고 거기는 계속 잘 지킬 수 있거든요. 경호 문제도 해결되고. 왜 거기를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가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장소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야외 천막 단식장을 이제 밤 10시 이후에 이제 당 대표실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것은 사실은 그 야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뻥 뚫린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경호 인력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니까 또 건물 바뀌기 바깥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 경호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엊그제 촛불 문화제를 했는데 이게 그 보수 유튜브들이 왕창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까지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10시 이후에는 당 대표실에 들어가서 좀 쉬는 걸로 저녁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앵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회 본청 안에 로텐도홀이 있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넓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거기는 막히죠. 별도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저 경비를 서거든요. 거기 출입증이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여당이나 이런데 뭐 사실 유튜브 중심으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 한번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단식을 한번 했는데 장소를 옮기는 것은 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고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인데 어떨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한 원래 취지는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꼼꼼히 좀 체크를 해가지고 사전에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마치 이게 정치적 행위로 봐줘야지 이게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뭐 이게 잘못된
행위를 조롱하고 또 비판하듯이 단식을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좀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 박원석 의원님께서 또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거 저게 정치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분히 내부 결집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권에서 당대표부터 나서가지고 저걸 무슨 관종이다, 무슨 뭐 신데렐라다, 7빛과 무지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여당이 그렇게 포용력이 없고 그렇게 이 파트너십이 없습니까? 2020년도에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 일주일이 안 돼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갔습니다. 총리가 찾아갔어요. 이해찬 대표가 찾아가서 만류했어요. 그 정도의 이를테면 이 공존의 의식이나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존중은 보여야죠. 김기현 대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밤에 뭐라도 먹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조롱이 하고 그게 과연 여당이 보일 품격이고 정치입니까? 정의위 의원 최고위원. 민주당이 그 해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해명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10시까지 농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한대요. 근데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는 거는 황교안 대표 때도 봤지만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내가 얻어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강하고 단호한 선택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식이라는 건 몸을 희생한다니까요. 근데 휴식을 취한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려면 단식하지 말아야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죠. 그다음에 또 해명 중에 뭐가 있냐면 10시에 사무실 들어가는 건 경호 문제라고 다 아시겠지만 단식을 하잖아요. 황교안 대표 때 단식을 하는 거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카메라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폭행 사건이 날 수가 없는 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보안이 잘 돼요. 근데 경호상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가 얼마나 안전한데 사무실로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그게 해명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그 로텐더홀이 아니고 왜 저기서 단식을 이재명 대표가 왜 하신다고 하냐면은 보십니까? 사실 로텐더홀을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분증도 맡기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이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속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앞에 계시다 그 그래요. 앞에 가서 그거? 해야지 또 이제 개딸들한테 이제 좀 약간 이제 눈도장을 좀 찍고 특히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그 유튜버들이 항상 거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중계하는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로텐더를 들어가면 그런 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텐더를 아니고 이제 저렇게 단식을 하는 장소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재수 의원이 말해도 절대 바꾸지 못할 겁니다. 제가 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식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식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본질은 아니고요. 단식의 본질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중심 그리고 대결과 말하자면 싸움 중심의 어떤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서 이념 대신 경제와 민생 그다음에 싸움하는 것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달라고 하는 단식의 본질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좀 대화하고 좀 소통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야지 이게 마치 이게 뭐 웰빙 단식이다 출퇴근 단식이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오히려 본질을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시간이 많다. 1분 남아서 전재수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다 떠나서 뭐 이걸 단식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고 비하하는 시각도 있고 뭐 아이란 설명도 다 떠나서 지금 요구 조건 몇 가지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 단식을 끝내는 방법은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단식 시작한 지 오늘 6일이 됐거든요. 그 출구 전략을 정하고서 시작한 단식이 아닙니다. 출구 전략이 없습니까? 그럼 지금? 정하고서 어떻게 끝내겠다라고 정하고서 시작한 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되겠고 다만 단식을 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접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당무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 시즌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다 이제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의사 일정과 당무 함께 챙겨가면서
단식을 좀 지속하고 예.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단식의 수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과거 보면 열흘이 넘어가면 단식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구 전략이 마련된 건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